엄마 왜 오셨어요? 제가 방금 문자 보냈잖아요. 그래, 봤어. 그래도 잠깐이라도 보고 가려고.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짜증이 가득했고, 그것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출발해야 해요. 다음에 봐요. 여보, 누구예요? 우리 지금 출발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오셨어. 또요? 정말, 어머니, 저희 지금 떠나야 해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제 인생은 늘 아들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어린 아들을 키우기 위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낮에는 마트에서 캐셔로,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는 휘었지만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면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엄마, 나중에 커서 엄마 고생 안 시킬게요. 꼭 훌륭한 사람 될게요. 아들의 이 약속은 제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 어린 입술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버티게 했는지 모릅니다. 10년이 넘도록 휴일도 없이 일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도 참고 일터로 향했지요. 아들의 대학 학비를 모으는 것이 제 유일한 목표였으니까요.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내놓은 소주 한 잔은 저희 모자가 함께 마신 첫 술이었습니다. 어색하게 잔을 부딪히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 순간 제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대학 생활과 취업 준비, 그리고 결혼에 이르기까지. 아직 아들에게는 많은 산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가 첫 월급을 받아 저에게 가방을 선물했을 때, 저는 그 가방을 받아들고 밤새 울었습니다. 가방의 가치가 아니라 제 아들이 드디어 자립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주영이라는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단정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주영이는 공손하게 인사했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정성스럽게 깎아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아이라면 아들과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가장 큰 문제는 신혼집이었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아들의 월급으로는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평생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제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었지만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무슨 소리니? 엄마가 줄 수 있는 결혼 선물이야.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엄마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란다. 그렇게 저는 제 이름으로 아들 부부의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제 명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아들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제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바꿔줄 생각이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아들은 한껏 멋을 내고 예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희 어린 아들이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니.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들이 제게 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을 완수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모자의 끈끈한 관계의 끝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결혼 초기에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가끔은 제가 그들의 집에 초대되어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공손했고 아들은 여전히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조금씩 흐르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주말 방문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고 전화는 점점 짧아졌지요.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그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며느리의 표정이 사뭇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외출 계획이 있어서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항상 방문 전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바쁘다, 일이 있다는 핑계로 만남은 줄어들었고 결국 명절에만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 일주일 넘게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혼자 작은 월세방에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짧게 통화를 끊었고 며느리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 엄마가 많이 아팠어. 좀 와줬으면 해. 엄마,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바빠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하지만 그 주말에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으로 미안해요. 다음에 꼭 갈게요 라는 말만 남겼을 뿐입니다. 저는 혼자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고 혼자서 병을 이겨냈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쓰라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제 제 아들에게 저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생활은 점점 더 나아졌습니다. 좋은 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명품 옷을 입었지요. 제가 마련해준 집에서 살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반면 저는 여전히 월세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들이 가끔씩 용돈을 주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서울의 높은 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 집에 가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집은 방이 3개가 있었고 방 하나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 집이었지만 그런 말을 꺼내기가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엄마가 너희 근처에서 살고 싶구나. 라는 말만 준비했지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고 제가 서 있는 것을 보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연락받은 게 없는데요. 미안하구나. 너희에게 할 얘기가 있어서. 며느리는 마지못해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들은 집에 없었고 며느리는 차가운 물 한 잔만 내어놓은 채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그리고 아들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다고요.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결국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는 둘만의 생활을 원해요. 민석 씨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그리고 제가 집까지 마련해준 그 아들의 아내가 저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민석이한테는 내가 왔다 갔다고 말해주렴. 그날 밤 저는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처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항상 생일 아침에 전화를 했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간신히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어제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잠깐 들를게요.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또 다음 주말이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다시 연락을 했고 그제서야 아들은 아, 미안해요. 완전히 깜빡했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아들을 만나러 가야겠다고요.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와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제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정성스럽게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약식까지. 모두 담아 무거운 가방을 들고 아들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야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들고 온 음식 가방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또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 지금 친구들 초대해서 홈파티 준비 중이에요. 실제로 거실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치즈, 그리고 다양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몇 명 앉아 있었고 그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실례했네. 그래도 잠깐만 민석이 얼굴 보고 갈게. 민석 씨는 지금 샤워 중이에요.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며느리는 현관문을 조금 더 좁게 만들며 저를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었습니다. 아니, 손님조차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다음번에는 꼭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뵙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며느리의 눈에는 차가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직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문 밖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안에 제 아들도 있었지만 저는 아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저는 비를 맞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사랑해온 아들에게 이제 나는 누구인가?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존재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담이 된다면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마음을 정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울었고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설날 아침 떡국을 준비해서 아들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설날 아침에 떡국 들고 갈게. 응, 답장은 왔지만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엄마, 저희 이번 설에는 처가댁에 가기로 했어요. 지금 출발하려던 참이에요. 그래도 저는 가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잠깐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분명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고 거실에는 캐리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왜 오셨어요? 제가 방금 문자 보냈잖아요. 그래, 봤어. 그래도 잠깐이라도 보고 가려고.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짜증이 가득했고 그것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출발해야 해요. 다음에 봐요. 아들은 저를 들이지도 않고 현관문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저는 떡국 그릇을 내밀었고 아들은 마지못해 받았습니다. 그때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누구예요? 우리 지금 출발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오셨어. 또요? 정말, 어머니, 저희 지금 떠나야 해요. 죄송해요. 며느리가 현관문으로 다가와 아들 옆에 섰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에는 분명한 짜증이 묻어 있었고, 저는 그제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제가 집까지 마련해준 며느리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친구 혜정이가 찾아와 제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너 자신을 이렇게 방치하면 어떡해? 혜정이는 강제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는 저에게 영양실조와 우울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제 형편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들이 너를 이렇게 대하다니. 혜정이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문득 질문했습니다. 혜정아, 내가 민석이 집 샀을 때 누구 명의로 했는지 기억나? 당연히 내 명의로 했지. 나중에 증여하려고 했잖아.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잊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법적으로 아직 제 명의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집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묻는 거야? 아니, 그냥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서류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제 소유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배신감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아들을 키웠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저를 문전박대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네. 홍 여사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아파트는 분명히 여사님의 소유입니다. 여사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집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집을 팔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다만 현재 거주자들에게 적절한 퇴거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위해 살 때가 되었다고요. 아들을 위해 살아온 세월,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저는 공식적인 퇴거 통보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아들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고 저를 보자 익숙한 짜증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어머니, 또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 지금 며느리의 말을 자르고 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전해주겠니? 민석이한테 꼭 보여주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은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열어보았습니다. 퇴거 통보서를 읽는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기 적힌 그대로야. 이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어. 그리고 난 이제 이 집을 팔기로 결정했단다.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누구야? 아, 엄마. 그래, 민석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 아들은 며느리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퇴거 통보서야. 이 집을 한 달 안에 비워주면 좋겠구나.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우리 집이잖아요. 아니, 민석아. 이 집은 법적으로 내 집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 마련해뒀지만 등기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하지만 엄마가 우리에게 준 거 아니었어요? 줄 생각이었단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아들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의 얼굴에서 분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나가라니요? 그래. 너희는 몇 년 동안 여기서 살았지. 그동안 월세 한 번 내본 적 있니? 세금은 모두 내가 냈어.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는 이 집이 저희 것인 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선물로 주신 줄 알았다고요. 며느라, 나는 분명히 언젠가 너희에게 이 집을 주겠다고 했어. 하지만 그건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대해줄 때의 이야기였지. 내가 문 앞에서 쫓겨날 때의 이야기는 아니었단다. 그때 아들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그건 민서가 엄마가 몇 달 전에 아팠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엄마가 혼자 아파서 전화했을 때 너는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지. 엄마 생일에는 문자 한 통으로 대신했고 엄마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왔을 때는 문 앞에서 쫓아냈어.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가 어머니께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집까지 빼앗으시면 빼앗는 게 아니야. 원래 내 것을 가져가는 거지.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갔을 때 신발조차 벗지 못하고 문 앞에서 쫓겨났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집에서. 아들이 마침내 입을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아니, 민서가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이 집은 팔 거야. 그리고 그 돈으로 내 남은 인생을 살려고 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쳐다보며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아들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안에 이사 나가주렴. 그리고 집을 깨끗하게 비워놓으렴. 다음 주부터 부동산 중개인들이 집을 보러 올 거야. 그렇게 말하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상처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 민서가. 어디서 만날까? 제가 엄마 집으로 갈게요. 1시간 후 아들이 제 작은 월세방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제 집의 초라함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엄마, 이런 곳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래, 엄마는 이렇게 살았어. 너희에게 좋은 집을 마련해 주느라 엄마는 이런 곳에서 살았단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 진짜 후회의 빛이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고,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민서가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랐어. 그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지.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엄마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단다. 알아요. 엄마, 이제 알아요. 제발 집을 팔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민서가. 하지만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그리고 이건 단순히 너희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야.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단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젊고 돈도 벌고 있잖니. 다른 집을 구하면 되지.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집을 마련할 때야.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스스로 해결할게요.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묵묵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아들이 전화를 해오기도 했지만 더 이상 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제 결정을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의 도움을 받아 저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고 예상보다 빨리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제가 샀을 때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약속대로 한 달 안에 집을 비웠고 저는 그 돈으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판 돈으로 조용한 교회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정원이 있는 집, 평생 꿈꿔왔던 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저녁에는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별을 바라보는 사흘. 이것이 제가 원했던 노후였습니다. 오랜 친구 혜정이는 자주 저를 찾아왔고 함께 요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동네 주민들과도 친해져서
매주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때로는 동네 아이들에게 떡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처음 몇 개월 동안 아들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결정에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추석 즈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추석에 뵈러 가도 될까요? 그래, 민서가. 언제든 와도 좋아. 추석 당일 아들은 혼자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새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곳이네요. 엄마답게 꾸며놓으셨어요. 그래. 엄마가 평생 꿈꿔온 집이야. 저희는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엄마, 저 사실 주영이와 헤어졌어요. 그래. 무슨 일이 있었니? 집을 잃은 후로 주영이가 많이 변했어요. 늘 돈 얘기만 했고 저를 탓했어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이혼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민서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마음이 편해요. 엄마가 그때 집을 팔아버리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평생 주영이의 진짜 모습을 몰랐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찡했습니다. 결국 제 결정이 아들에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니? 작은 오피스텔에 살아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돈도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조만간 제 힘으로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들이 정말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들은 진정한 의미의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저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아요. 괜찮아, 민서가. 엄마는 너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기꺼이 했단다. 다만 내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했을 뿐이야. 그날 이후로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저를 찾아왔습니다. 가끔은 제가 해준 반찬을 싸가기도 했고, 때로는 함께 텃밭을 가꾸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회복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부모와 자식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두 성인으로서의 관계였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특별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제가 집을 계약했어요. 작은 아파트지만 제 힘으로 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민서가.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제 스스로 서는 법을 몰랐을 거예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진짜로요. 아니, 민서가. 엄마는 이대로가 행복해. 엄마의 집, 엄마의 정원, 그리고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운 자랑스러운 아들. 이게 바로 엄마가 원했던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제가 그토록 아프게 결정을 내렸던 그 순간이 결국은 저와 아들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다니,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인정하는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제 곁에 없지만 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제게 가까이 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에서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도 이와 같구나. 때로는 늦게 피어나도 그 아름다움은 결코 덜하지 않다고. 제 집 현관에는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오세요. 라는 팻말 대신 언제든 환영합니다. 라는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항상 제 아들에게,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